무슨 얘기냐 하면 사진가라면 뭐 꼭 사진가뿐만이 아니더라도 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 혹은 내 정체성을 아카이빙 해가지고 온라인 세상에 내 영토를 확보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세요. 뭐 어떤 블로그 서비스에 종속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도메인을 사가지고 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요. 그리고 이걸 축으로 삼아서 유튜브도 연결하고 위키피디아에도 뭐 좋은 자료도 공유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나를 알리는 방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모여지면 검색에도 노출이 되고 그 사람의 홈페이지만 딱 가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구나, 어떤 걸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마크 모펫이라고 하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곤충학자예요. 그러면서 사진도 기가 막히게 찍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작품이 민덴 픽처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사 사진에 특화된 에이전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셔터스톡이라든가 뭐 게티 이미지 등에서는 스탠딩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민덴 픽처스에 가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고품질의 사진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크 모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곤충학자이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BBC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홈페이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민덴 픽처스를 소개하면서 그 홈페이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뭔 소리냐? 국내 서비스, 블로그 서비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야기, 하이텔, 파란. 무슨 얘기냐 하면 마크 모펫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회생물학자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그 개미 연구로 엄청난 그 새로운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대천 교수의 지식의 빛 통섭 이런 걸로 한참 이 윌슨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로 최재천 교수하고 마크 모펫이에요. 나이는 최재천 교수가 한 서너 살인가 많겠지만 학번으로는 이 사람이 1년 빨라요. 그래서 같은 랩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고, 한 사람은 곤충학자이면서 사진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지금은 뭐 유튜브에서 강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중을 과학화하면서 칼럼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좁은 국내 시장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나를 좀 알리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서비스는 몇 년 지나면 전부 다 없어져요. 제가 예전에 뭐 파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천리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이텔, 여기도 뭐 있었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뭐 올리고 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런 게 다 없어져.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나 위키피디아에 여기에 내 자료를 어느 정도 오픈해 놓으면 이거는 뭐 한 반영구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내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그 중에 일부를 위키피디아라든가 유튜브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전 세계인들하고 쉐어를 좀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알리란 말이야. 그래서 개미 연구가 나와가지고 재밌는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생긴 녀석들이 진딧물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 이제 개미들이 진딧물을 가축처럼 키워요. 그리고 이제 더듬이를 엉덩이를 퐁퐁 두들기만 얘기가 엉덩이에서 단물을 내요. 감로수를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고 있는 녀석들은 꽃등에의 애벌레예요. 벌처럼 생긴 파리를 얘기하는데
얘네가 개미의 페로몬을 복제를 해가지고 자기 동족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개미가 키우는 진딧물 하나씩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것이 꽃등의 어른벌레입니다. 아까 그렇게 꼬물꼬물하는 구더기에서 다 자라면 번데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어른벌레로 날개도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꽃 위를 날아다니면서 흥미를 하고 화분에 일조하는 녀석입니다. 요거는 부전나비의 애벌레예요. 부전나비라고 하면 뭐 500원짜리 동전만한 녀석부터 사람 손톱만한 크기에 있는 녀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도 꽁무니에서 단물을 냅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막 와가지고 얘를 개미굴로 끌고 가. 그러면 얘가 개미굴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가끔가다 개미 알도 잡아먹고 애벌레도 잡아먹는 녀석이 있어요. 요것이 금강산 귤빛 부전나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부전나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몇백 종이나 되는 부전나비들이 이렇게 개미와 끈끈한 정을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공생으로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기생으로 개미를 이용해 가지고 세대를 이어가요. 더 놀라운 건 이 개미들도 진딧물을 뭐 보호해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기생에 가까워요. 뭐냐 하면 가을이 되면 이 진딧물들이 날개에 달린 새끼를 낳아요. 꽁무니에서. 그래가지고 다른 뭐 식물로 이제 삐삐삐삐 날라가지고 거기 정착해가지고 월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미들이 날개 달린 진딧물이 태어난 걸 막는 페로몬을 뿜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딧물한테 불임 시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펼쳐집니다. 개미와 진딧물 그리고 꽃등에가 얽혀서 벌어지는 장면을 하나의 컷으로 담아낸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매듭 짓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두 기둥은 아카이빙 계열의 사진이 있고 스탠딩 계열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분리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겹쳐요. 겹쳐.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스탠딩 포토에 큰 비중을 두었고 이쪽은 좀 등한시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폴란드 출신인가 열사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피오트르 나스케키라는 한 친구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잖아. 사진가라고 하면 자기 홈페이지에 자기는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할 때 이 사람 홈페이지가 이 사람은 이걸 찍는 거구나 훑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산발적으로 쌓여있으면 그냥 대충 취미도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한번 아카이빙 해놓으면 그것이 계속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매체로부터 접근이 온다. 컨테이트에서 사진도 팔고 자기 이름도 알리고 하면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 길 비전이라고 하는 친구. 마찬가지로 자기 홈페이지 아카이빙을 해놨죠. 보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벌써 정체성이 나타나지. 10개 올리면서 찍는 사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사진이에요. 렌즈에다가 그 적외선 피트 같은 걸 붙여가지고 적외선을 쏘면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놓기 때문에 독특하지. 뭔가 그 인화하기 전에 필름 현상 같은 느낌도 나고 엑스레이 느낌 같은 느낌 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니키 베이 싱가포르 태생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자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 동남아에서 의외로 이 생태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아카이브를 해놓고 하니까 검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라.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그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해놨구나. 그래서 매체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BBC라든가 뭐 이런 곳에 자기 작품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소개가 되고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사 사진가 로버트 톰슨 이 친구도 여기 홈페이지에 써놨어. 자연사 사진가에서 작가이면서 환경 보호라고 써놨어. 좀 아카이브가 딱 있고 자기 쓰는 장비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아마존 열대우리 묘사는 복대구인가 그런 비슷한 거. 그다음에 토마스 마렌트 이 친구는 야생 탐험가이면서 열대우리 사진가 역술가라고 대표적으로 레인포레스트를 써놨고 검색하면 나오고 이 양서류, 파충류를 찍은 친구야. 홈페이지에 가서 기가 막히게 설정을 해놨어. 자, 우리가 사진을 한다는 것은 뭐 취미도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이왕 할 바에는 좀 구매를 정리해놓고 아카이브 해놓으라. 그래야지 내를 알릴 수 있어. 우리가 가장 우리 대한민국 사진가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자기 마케팅하는 거야. 포장하는 거. 충분히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를 상대로 하려고 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나는 이러한 사진을 찍힌다라고 대본을 만들어놔야 돼. 근데 그런 거를 잘 안 하고 하다 못해 하는 게 맨날 전시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면 거기에 플러스 더해가지고 자기 홈페이지를 일단 한번 제작하기 시작하면 3년 시간 훌쩍 갑니다. 그리고 추동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생겨가지고 사진사를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아카이브를 구축해놓으면 이걸 통해서 계속 자기가 알릴 수 있다는 얘기. 자, 이거는 쿤스트캄모, 독일어로 쿤스트캄모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호기심의 케빈이라고 해요. 그 서구 자연사에는 14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약탈해서 그러고 보면 문화재 아니면 외국으로 가서 선물로 받아온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귀족들이 자기 방에다가 이걸 꾸며놔. 이걸 이제 호기심의 케빈이라고 불렀어요. 영어가 독일어로 하면 쿤스트캄모. 근데 이런 작품이 쌓이면서 나중에 18세기 들어와가지고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 기본이 이거야. 이 아카이브가 없었다면 박물관은 없었어. 미술관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서구 예술사를 딱 세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판도라의 상자에서 기어 나왔고, 판도라의 상자에서 시작했고, 언약의 궤로서 이성을 빼어찼고, 이 궤 까먹었다. 뭐야 이거? 쿤스트캄모, 호기심의 케비닛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판도라의 상자는 그 서구 문명의 주축이 된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투영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궤는 기독교 유교 문명으로 대변되는 헤브라이즘. 이 두 문명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 이 쿤스트캄모라는 호기심의 케비닛이 더해지면서 19세기, 16세기부터 바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좋은 말이 있잖아. 빼어야 보배다. 산발적으로 내 작품을 놔두면 그거 별거 의미 없어요. 항상 빼어놔야 돼. 그러면 그것이 언제 가장 혁신적인 사고를 몰고 왔느냐? 바로 지금 AI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시초 6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모든 걸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코딩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그러면 그거를 앉아가지고 사람은 눈이 두 개이고 눈동자는 검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콧구멍 두 개인데 다 기술을 해. 근데 사람이 다른 곳으로 아주 앉아있잖아. 의자에 딱 있으면 앉아있는 형태가 어떻고 다리를 넷도로 구부리고 이런 걸 수천 줄을 코딩을 해도 얘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인터넷이 개화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사람들의 지식이 아카이빙 되면서 특히나 이 위키미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과사전적인 기술이 쫙 정리가 돼. 사진도 마찬가지로 아카이빙이 되고 그러면서 그걸 인공지능이 흡수를 하는 거지. 학습을 해. 그동안 수만 줄의 코딩으로도 못했던 거를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 아카이빙을 하는 것만 해가지고 지금의 AI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2022년도가 챗 GPT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같이 살고 있잖아.
챗GPT, 제미나이 안 쓰는 사람 없잖아. 뭐든지 물어보잖아. 출발은 뭐야? LLM, 라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아야 돼. 그런 측면에서 산인가에게 중요한 것은 아카이빙, 자기 마케팅하는 거, 그리고 그걸 마케팅하는 결과로 이끌어내서 뭐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번외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자연사가 빠졌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제강점기 한국정부의 덕분이죠. 그 다음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또 이거야.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선진 문명이 일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여타의 그 자연사의 전통은 없어서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작가 중심의 서사,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교조주의도 돼가지고 그 사람만 쫓아가면서 제자들이 쫙 퍼지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면은 뜬구름 정리로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다. 인물 풍경 좋다. 대신에 발밑에도 생명이 있고 그 위에도 사진 역사가 찬란히 있다. 앞으로 그 우주 시대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스페이스 X가 미국 시장에 상장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지구 궤도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이아를 바라볼 수 있어.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처음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봤을 때 전율을 했다고 해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리고 지구 내려가지고 환경운동도 벌이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 그럼 보통 사람들도 그 우주에 나와가지고 지구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고 뒤돌아서면 광막한 우주, 스페이스, 코스모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시대에서 과연 사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진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보자. 해가지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한번 붙어봤습니다. 끝입니다. 뿔벌레 재밌는 거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바둑돌 부전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말로는 바둑돌 숫돌납이라고 해요. 요게 그 전까지는 생체 사진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남부지방의 특수한 지역에만 사는 그 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그건 잘 모르는 시력이 좋아서 하는 얘기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어디냐? 저기 선유도 보고 거기 가면 살고 있습니다. 찍을 수 있어요. 손톱만한 끈 작은 녀석이. 근데 이놈이 그 진딧물 알죠? 진딧물. 그 뭐지? 대나무에 사는 일본 남자 콩 진딧물이라는 놈이 있어. 그 놈이 생기면 이게 이제 하얗게 들뜨고 병이 생기는데 그걸 잡아먹어. 그 애벌레도 잡아먹고 그 알을 먹는데 우리나라에 한 290종 정도의 나비가 사는데 육식을 하는 유일한 종이 이 녀석이에요. 그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육식을 하는 나비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흔한 녀석이다. 육식을 한다는 건 애벌레, 진딧물을 잡아먹어. 요거는 은판나비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가면은 그 숲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나비가 좀 커, 손바닥만 해.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가 푸득하고 들려, 가까이 가면. 은판나비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하얀 그 바탕에다가 빨간 줄무늬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쁜 녀석입니다. 요거는 나방이야. 그런데 암수야. 암수의 모양이 전혀 달라. 수컷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암컷의 새우를 그 포착을 해서 짝짓기를 하러 와. 근데 암컷은 날개가 없이 얼룩덜룩하게 생겨가지고 그 데크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럼 밤중에 얘네들이 날라와가지고 암컷하고 교류를 한 다음에 암컷은 그 나무 사이에다 알을 까지. 그럼 알이 이름에 부화해가지고 한 사리가 돌아가요. 자, 요거는 강릉의 산나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치를 만들어. 그래서 이 고치를 처음에 알을 실을 내면은 테니스 줄처럼 튀어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니까
이건 칼을 대도 잘라내기 어려운 질이죠. 그러면 얘가 이 속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와야 되잖아. 어떻게 나올 거야? 밀폐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U자형으로 이렇게 고치를 만들고 고기를 이렇게 덮어씌운 거야. 이렇게 칠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막혀 있게끔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성충이 되면 그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나와. 저는 처음에 이제 한 이게 11호 정도에 나왔는데 기생당해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어. 근데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비스킷 먹는 소리가 들리고 빠삭빠삭 하면서 뭐 하고 살펴보더니 이 녀석이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가지고 재빨리 카메라 들고 찍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전부 기생을 당해. 그래서 성충이 등으로 되는 애가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죽어. 자, 이거는 남가래 들어보신 분, 남가래에서 들어보신 분. 선생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만 봤어요. 잘 몰라요. 들어만 봤어요. 이거는 서양에서 스페니시 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정력제를 쓰는 거예요. 미약을 옛날부터. 뭐냐면 얘가 독을 뿜어내는데 요거를 약간 섭취를 하면 성욕이 왕성하게 발동을 해가지고 발기가 줄어들죠. 이걸 처음에 누가 발견했냐면 1700년대에 프랑스 군대가 어느 곳을 갔다가 식량이 없어가지고 꾀구리를 잡아먹었어. 그런데 병사들이 그 다음 날부터 사탕을 잡고 오는 거야. 군인을 하고. 이게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원인을 살펴봤더니 개구리가 이 남가래를 삼켰는데 남가래 몸속에 있던 독이 탄타린인데 이것이 독성 물질이기도 하면서 정력제야. 그래서 이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스페니시 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약으로 팔기도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 신장이 망가져서 죽어요. 그리고 이게 괴롭히면 내가 관절 사이로 노란 액체를 뿜어 거기 카타리젠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처음엔 모르는데 하루가 지나면 화상을 입어. 화학적 화상. 그래서 허물이 벗겨지고 파여. 무서워. 근데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락 짓고요. 풀벌레 이야기 도감 그 내용 중에서 재밌는 내용을 몇 가지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청띠 신선나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날개 아래면을 보면 아주 칙칙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등걸에 딱 앉으면 나무 껍질이 동화가 돼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녀석이 봄부터 활동을 하는데 가을에 태어난 녀석은 어른벌레로 월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초봄에 산길을 걷다 보면 이 녀석이 피피피 날라와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자기 영역을 지키는 습성이 강해가지고 한 장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기둥, 나무 같은 게 있으면 요 꼭대기에 탁 앉아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휙 날라와가지고 막 정탐도 하고 다른 녀석들 그러니까 뭐 같은 종이죠. 다른 나비들이 쭉 날라온다 그러면 휙 날아가지고 바디 체킹을 합니다. 몸통 박치기를 해가지고 쫓아내요. 뭐 동고비 같은 거 뭐 작은 새들도 뭐 날라오면 피피피 날라가지고 쫓아냅니다. 녀석의 이러한 생태의 습성을 알고 있으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주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청띠야 어디 갔니? 아유 귀여운 우리 청띠 또 왔네. 한 번 더 나갔다 와. 옳지. 한 번 더 와주세요. 아이고 말도 참 잘 들어요. 아이고 딴 녀석이 왔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었더니만 근육이 아파옵니다. 더 이상 팔이 아파가지고 들고 있을 수가 없네요. 청띠 신선나비 월동개체 수컷입니다. 잘 보셨죠? 신기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나비를 어떻게 손에 올렸나 막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자, 이 녀석은 폭탄 먼지벌레라고 하는 녀석이에요.